이런,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눈을 똑바로 뜨고 지랄이야? 탁하고 끈적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강원도 양구 첩첩산중 깊은 곳에 박혀있는 제3군단 예하 202 보병연대 일대 대장실. 창밖에는 며칠째 그치지 않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눅눅한 습기는 곰팡 내 섞인 담배 연기와 엉겨붙어 숨을 쉬는 것조차 역겹게 만들었다. 유하슬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젖은 군복 위로 빗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정면에 앉아있는 사내 대대장 최만식 중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야, 말귀 못 알아쳐먹어. 커피 타오라니까? 여기가 무슨 니네 집 안방인 줄 아나. 곱상하게 생겨가지고는 군대가 거꾸로 돌아가니 별게 다 기어들어와서 설치네. 최만식은 셔츠 단추를 배꼽까지 풀어 헤친 채 낡은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그의 앞 탁자에는 다 비워진 소주병 서너 개와 먹다 남은 족발 뼈다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기름진 입술, 풀려버린 동공, 그리고 뱃살을 극적이며 내뱉는 천박한 단어들. 대한민국 국군의 허리라고 불리는 중령의 모습이라기엔 지나치게 추악했다. 하슬은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나이 29. 대한민국 건군 1의 전무후무한 최연소 중장이자 707 특수임무단에서 발키리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며 대테러 작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된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가 아닌 아무런 계급장도 없는 젖은 야전상의가 걸쳐져 있을 뿐이었다. 신임 군단장으로 부임하기 전 하슬은 자신의 관할 부대 중 가장 악명 높은 이곳을 불시에 그것도 신분을 숨긴 채 방문했다. 민간 군사자문위원이라는 가짜 직함조차 꺼낼 필요도 없었다. 위병소에서부터 이미 통제는 무너져 있었고 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지 10분 동안 그녀가 들은 것은 온갖 성희롱과 모욕적인 언사뿐이었다. 대대장님, 저는 업무 협조차 방문한 사람입니다. 말씀 가려서 하십시오. 하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최만식에게 그 경고가 들릴 리 만무했다. 그는 킬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하슬 쪽으로 다가왔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가려서 해. 아이고, 아주 귀하신 몸 나셨어. 야, 너 같은 년들이 군대에 기어들어오니까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야. 밤에는 다리 벌리고 낮에는 펜대 굴리면서 월급 루팡하는 게 니들 특기 아니냐. 최만식의 굵은 손가락이 하슬의 젖은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불쾌한 접촉. 하슬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707 시절이었다면, 아니, 당장 계급장만 차고 있었어도 이 남자의 손목은 이미 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슬은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이 썩어 빠진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 밑바닥을 확인해야만 했다. 손 치우십시오. 군 형법상 상관 모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입니다. 뭐? 으하하. 야, 여기선 내가 법이야. 이 산골짜기에서 누가 알 건데. 밖에는 비 오지. 애새끼들은 다 내 쫄따구지. 너 하나 여기서 어떻게 돼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뻣뻣하게 굴지 말고 이리 와서 술이나 한 잔 따라봐. 오빠가 잘해주면 승진도 시켜주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최만식은 뻔뻔하게 하슬의 허리춤으로 손을 뻗어왔다. 그의 눈빛은 이미 군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눈앞에 먹잇감을 탐하는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었다. 하슬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벌리며 그의 손을 쳐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술 따르러 온 거 아닙니다. 인연이.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좁은 대대장실을 울렸다. 최만식의 손바닥이 하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고개가 획 돌아갔다.
입안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하슬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만식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기이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폭력. 현직 대대장이 민간인에게 손찌검을 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최만식은 자신이 때려놓고도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씩씩거렸다. 감히 대대장 몸에 손을 대. 네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야, 당번병 없어.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아니, 들렸다 해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부대원들에게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으니까. 하슬은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냈다. 붉은 선혈이 하얀 손등 위에 선명하게 남았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확인했습니다. 폭행, 성추행, 직권남용, 급무태만 음주더 볼 것도 없군요. 뭐라고 중얼거려? 미친년이 돌았나? 야, 너 오늘 내 방에서 못 나가. 곱게 말할 때 옷 벗고 빌어. 그러면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최만식은 바지 벨트를 풀며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덩치와 계급이 주는 위압감으로 여자를 찍어 누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왜소한 여자 따위 한 손으로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함.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하슬은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공포에 질려서가 아니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하슬이 뒷짐을 진 채 문을 잠근 것이다. 문은 왜 잠가?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려나 보네. 진작 그럴 것이지. 내 취향은 좀 거친 거 좋아하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하슬의 오른발이 벼락같이 뻗어나가 최만식의 명치를 걷어찼다. 크억.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100kg에 육박하는 최만식의 거구가 뒤로 붕 떴다가 소파 위로 처박혔다. 낡은 소파가 비명을 지르며 푹 꺼졌다. 최만식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컥컥거리며 바닥을 굴렀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이 전신을 지배했다. 컥컥, 무슨. 최만식은 믿을 수가 없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다. 눈 깜짝할 새였다. 저 가냘픈 여자의 다리에서 어떻게 저런 파괴력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슬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군화 발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최만식의 귓가에 사신의 발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가죽 장갑을 꺼내 천천히 끼었다. 손가락 마디마디를 조여 매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우아하면서도 섬뜩했다. 누가 옷 벗으라고 했습니까? 아직 교육 시작도 안 했습니다. 대대장 최만식 중령. 하슬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아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707 시절 테러리스트들을 신문할 때 나오던 그 서늘하고 잔혹한 포식자의 목소리였다. 너 정체가 뭐야? 간첩이야? 당장 안 꺼져. 헌병 불러. 최만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탁자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깨진 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려 했지만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간첩이라 차라리 간첩이 낫겠군요. 적어도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라도 아는 놈들이 있으니까. 당신은 군인도 아니야. 그냥 제복 입은 양아치지. 하슬은 소주병을 든 최만식의 손을 비웃듯 바라보았다. 던져봐. 기회는 한 번 줄게. 죽어버려. 이성을 잃은 최만식이 소주병을 힘껏 내던졌다. 쇳소리를 내며 날아온 병은 하슬의 얼굴을 향해 정확히 날아들었다. 하지만 병이 닿기 직전 하슬의 고개가 살짝 옆으로 기울어졌다.
병은 허공을 가르고 뒤쪽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쨍그랑. 파편이 튀었지만 하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최만식이 당황하여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하슬의 손이 더 빨랐다. 그녀는 최만식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들어 올렸다. 믿기 힘든 괴력이었다. 으악! 하슬은 최만식을 들어 올려 책상 위로 패대기 쳤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책상 유리가 깨지고 집기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최만식은 깨진 유리 조각 위에서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돈 줄게. 얼마면 돼? 제발. 비굴함. 강약약강의 표본. 하슬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걸렸다. 돈. 대한민국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그 돈으로 여자 끼고 술 처마시는 주제의 돈으로 해결하시겠다. 하슬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최만식의 지휘봉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턱끝을 지휘봉으로 툭툭 쳤다. 똑바로 들어, 최만식. 지금부터 내가 짓거린 그 더러운 입과 함부로 놀린 그 손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야. 아, 그리고 아까 나보고 뭐라고 했지? 암캐년? 하슬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누가 진짜 개새끼인지 지금부터 확인시켜주지. 쾅! 하슬이 지휘봉으로 책상을 내리치자 최만식은 자지러지듯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하슬은 품 안에서 젖어있던 종이 한 장을 꺼내 최만식의 얼굴 위로 던졌다.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졌지만 그 위에 찍힌 붉은색 관이는 선명했다. 제3군단장 임명장 중장 유하슬. 종이를 확인한 최만식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숨이 턱 막혀왔다. 중장. 별색. 군단장. 하늘 같은 존재. 아니, 지금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 거짓말 말도 안 돼. 네가. 아니, 당신이 군단장. 관등 성명. 하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다. 하지만 그 무게감은 1000톤의 바위보다 무거웠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눈이 삐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만식은 깨진 유리 조각 위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았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다. 관등 성명 안 들려? 콰직. 하슬이 군홧발로 최만식의 손등을 짓밟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최만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헐떡였다. 주중령. 최만식. 그래, 최만식 중령. 자네가 아까 그랬지? 여기가 내 법이라고. 너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슬은 허리를 숙여 최만식의 귀에 속삭였다. 지금부터 여기가 내 법정이야. 그리고 피고인은 너 하나뿐이고. 천둥이 쳤다. 번쩍이는 섬광이 대대장실을 비췄다. 그 짧은 순간 드러난 하슬의 얼굴은 악마를 심판하러 온 수라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장갑 낀 주먹을 쥐었다. 자, 1교시 시작한다. 과목은 군인 기본 자세다. 탁, 탁, 탁. 빗줄기는 창문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찢어발기고 있었다. 양구의 밤은 깊었고 제202보병연대 일대대장실 안은 태풍의 눈처럼 기이한 정적과 비명만이 공존했다. 허억자, 장군님자, 잘못했습니다. 제발. 최만식은 바닥을 기고 있었다. 으스러진 손등이 덜덜 떨렸고 입가에선 핏물 섞인 침이 흘러나왔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이 방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사내는 이제 도살장 끌려온 개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 있었다. 유하슬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젖은 군복에선 물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한기는 오히려 더 짙어졌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최만식이 마시던 양주병을 들어 라벨을 유심히 살폈다. 조니 워커 블루라. 대대장 월급으로 이런 걸 괴짝으로 마시나? 아, 부식비 횡령한 돈인가 보네. 병사들 식판엔 똥국에 깍두기만 올라가는데 지휘관은 양주의 족발이라. 그것은 오해입니다. 접대용으로. 접대? 누구한테? 나 같은 암캐들한테? 쾅! 하슬이 양주병을 바닥에 내리꽂았다. 병목이 날아가며 호박색 액체가 최만식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최만식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깨진 유리 파편이 두피를 긁었다. 그때였다. 굳게 잠긴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다. 대대장님, 최중령님, 무슨 일입니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문 밖의 목소리. 대대 작전장교 박태수 대위였다. 최만식의 가장 더러운 신복이자 부대 내 비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 하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들어오라고 해. 하슬이 눈짓하자 최만식은 덜덜 떨며 목소리를 쥐어짰다. 들어와. 박 대위, 문 부수고 들어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고 문이 벌컥 열렸다. 작전장교 박태수와 당번병 그리고 상황병 2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하게 박살난 집기들과 피범벅이 되어 엎드려 있는 대대장의 모습이었다. 이게 무슨... 박태수의 시선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낯선 여자에게 꽂혔다. 계급장도 없는 야상, 젖은 머리카락 하지만 묘하게 압도적인 분위기. 박태수는 상황 파악이 덜 된 채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 뭐야? 네가 대대장님을 이렇게 만든 거야? 야, 애들 불러. 5분 대기조 비상 걸어. 테러다. 박태수는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가져갔다. 멍청한 판단이었다. 하슬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러라 틀린 말은 아니네. 내 놈들 입장에선 내가 재앙일 테니까. 하슬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박태수가 권총을 뽑아들기도 전이었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하슬의 손바닥이 박태수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쳤다. 퍽! 캐헥. 박태수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몸이 공중에 붕 떴다. 하슬은 떨어지는 박태수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비틀었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박태수의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었다. 으악. 내 팔. 내 팔. 시끄러워. 하슬은 박태수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벽에 처박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박태수가 기절하듯 쓰러졌다. 뒤에 서 있던 당번병과 상황병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들은 갓 20살이 된 앳된 병사들이었다.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하슬은 그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살기는 거두었다. 너희들은 나가 있어. 그리고 위병소 폐쇄해. 지금부터 이 건물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나간다. 어기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이다. 알겠나? 병사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하슬의 눈빛에 압도되어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예, 알겠습니다. 가봐. 문 닫고. 병사들이 허둥지둥 부축도 없이 도망치듯 나갔다. 찌그러진 문이 닫히고 다시 방 안에는 3사람만이 남았다. 기절한 박태수, 피를 흘리는 최만식, 그리고 유하슬. 하슬은 쓰러진 박태수의 주머니를 뒤져 수갑을 꺼냈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최만식과 박태수의 발목을 묶어 책상 다리에 고정했다. 자,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볼까? 하슬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작전 지도를 주워 펼쳤다. 양구 지역의 산세가 그려진 지도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표시된 작전 구역들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건 작전 구역이 아니었다. A구역 벌목 작업업자 매수, B구역 멧돼지 포획 밀렵군 용인. 군사작전 지도에 불법 사업 계획서를 그려놨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이러니 북한군이 넘어와도 모르지. 하슬은 지도를 둘둘 말아 최만식의 머리를 툭 쳤다. 자, 장군님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저박 대위놈이 저놈이 다 꾸민 일입니다. 저는 그저 결재만. 남탓, 비겁함, 무능함, 삼일체네. 하슬은 싸늘하게 웃으며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지휘 통제실과 연결된 직통 회선이었다. 아, 들리나? 여기는 대대장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예. 지휘 통제실입니다. 대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방금 고함 소리가 들렸다는 보고가. 나 대대장 아니야. 지금 즉시 전 병력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완전 군장 상태로. 열외는 없다. 취사병, 의무병, 당직 근무자 제외하고 전원 집합. 시간은 15분 준다. 네. 죄송하지만 누구십니까? 신원 확인이 안 되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통신장교의 당황한 목소리.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슬은 나직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제3군단장 육군 중장 유하슬이다. 지금 즉시 명령 불이행 시 지휘통제실장부터 영창 보낼 줄 알아. 15분이다. 실시. 뚝. 무전기를 끊어버린 하슬은 시계를 보았다. 밤 11시 40분.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어둠에 잠긴 연병장이 보였다. 잠시 후 막사의 불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웅웅거리는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산자락을 휘감았다. 재밌겠네. 이 빗속에서 굴러보는 거. 하슬은 돌아 누워 신음하는 박태수를 발로 툭 찼다. 일어나 쓰레기들. 너희들의 마지막 사열을 받아야지. 연병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자다가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병사들, 군장을 챙기느라 허둥지둥하는 소대장들. 폭우 속에서 욕설과 고함이 오갔다. 야, 이 새끼들아. 빨리 안 튀어나와. 대대장님 심기 불편하시단 말이야. 중대장들이 병사들을 닥달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또 최만식이 술주정을 부리나 보다 생각했다. 병사들의 눈에는 분노와 피로가 가득했다. 매일 반복되는 야간 비상, 이유 없는 집합. 그들의 사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다. 진흙탕이 된 연병장에 400여 명의 병력이 도열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들의 헬멧을 때렸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단상 위는 비어 있었다. 오직 빗소리만이 연병장을 채웠다. 1분, 2분, 5분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의 동요가 심해졌다. 뭐야? 대대장 또 술 처먹고 자는 거 아니야? 아 씨발, 추워 뒤지겠네. 진짜 총 쏴버리고 싶다.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커질 무렵 본청 현관문이 열렸다. 뚜벅뚜벅. 노란색 불빛을 등지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비를 막아줄 우비도 입지 않은 채. 그리고 그녀의 뒤로 밧줄에 묶인 두 남자가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다. 연병장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멈췄다.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쏠렸다. 조명이 비춘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팬티 차림으로 묶여있는 최만식 중령과 박태수 대위, 그리고 그들 앞에 선 왜소하지만 거대한 그림자 유하슬이 있었다. 하슬은 마이크를 잡았다. 삑! 스피커의 하울링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다. 전체 차렷.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400명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했다. 주목. 하슬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병사들을 내려다보았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눈동자를 비췄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알던 일대대는 없다. 오늘부로 이 부대는 해체 후 재창설 수준의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하슬은 뒤에 널브러진 최만식을 가리켰다. 너희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기생충들을 청소하겠다. 연병장에 모인 400여 명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하늘 같은 대대장, 그 악마 같던 최만식이 팬티 바람으로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다. 그 옆에는 항상 병사들을 괴롭히던 독사 박태수 작전장교가 팔이 꺾인 채 기절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제압한 것은 20대 후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낯선 여자였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흙탕물이 군화 위를 덮었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슬은 단상 끝에 섰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최만식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조명탑의 불빛이 최만식의 퉁퉁 부은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잘 봐라. 이게 너희들의 지휘관이다. 계급장 떼고 권력 떼고 나니 남은 건 비굴한 살덩어리뿐이지. 하슬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빗소리에 섞인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었다. 이자는 병사들의 부식비를 횡령했고 지역업자와 결탁해 군용지를 불법 임대해줬으며 수많은 하급자에게 폭언과 폭행, 성추행을 일삼았다. 그리고 오늘 내게도 똑같은 짓을 하려다 제압당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드디어 터졌구나. 저 여자 대체 누구지? 하는 눈빛들이 교차했다. 하슬은 최만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나는 신임 제3군단장 중장 유하슬이다. 중장, 군단장. 그 단어가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순간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대대장도 아니고 연대장도 사단장도 아닌 군단장. 별셋. 그것도 여자가? 병사들보다 더 놀란 것은 도열에 있던 중대장과 소대장들이었다. 그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지금 핵폭탄 한가운데 서 있는 꼴이었다. 거기 이중대장. 하슬이 손가락으로 한 장교를 지목했다. 이중대장은 흠칫 놀라며 관등 성명을 댔다. 예. 이중대장 대위 김철호. 자네 지난달 휴가증 장사했다는 제보가 있던데. 10만 원에 1박 2일 팔았다지. 김철호 대위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을 뻐끔거렸다. 그건. 변명은 나중에 헌병대 가서 해. 지금은 아니야. 하슬의 시선이 병사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맨 앞줄에 서 있는 한 병사를 보았다. 낡은 군복, 흑투성이가 된 군화, 그리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는 그는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거기 상병. 앞으로 나와. 지목된 병사는 잠시 주저하다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왔다. 진흙탕이 튀었다. 그는 단상 아래에 서서 경례했다. 충성. 상병 이진우. 이진우 상병. 너는 이 부대가 썩었다고 생각하나? 모두의 시선이 이진우에게 쏠렸다. 대답을 잘못하면 군 생활이 꼬일 수도 아니면 영창을 갈 수도 있는 질문. 하지만 이진우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우렁찬 대답이 빗소리를 뚫었다. 간부들이 웅성거렸다. 이유는?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픈 병사는 꾀병 취급하고 열심히 하는 병사는 호구 취급합니다. 대대장님은 매일 술판을 벌이고 저희는 그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잠도 못 잡니다. 이진우의 목청이 터질 듯 울렸다. 그것은 그동안 쌓이고 쌓인 울분이었다.
뒤에 서 있던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모두가 하고 싶었지만 계급의 벽에 막혀 하지 못했던 말들. 하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녀는 단상 아래로 뛰어내렸다. 흙탕물이 튀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이진우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예상치 못한 사과. 이진우의 눈이 커졌다. 너희들이 이런 쓰레기들 밑에서 고통받게 방치한 것. 그것은 지휘부의 책임이고 군단장인 내 책임이다. 나라를 지키러 온 귀한 아들들을 노예처럼 부린 죄. 내가 대신 사과하마. 하슬은 이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하지만 오늘부로 끝이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2025병연대 일대대는 군단 직할 특별관리부대로 지정한다. 현 대대장 최만식과 작전장교 박태수는 즉시 직위 해제 및 긴급 체포한다. 그리고 하슬은 뒤돌아 도열한 간부들을 노려보았다. 이 시간 이후로 병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간부가 적발될 시 나는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릴 것이다. 옷 벗을 각오가 아니라 인생을 걸 각오를 해야 할 거야. 하슬의 목소리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전 병력 들어라. 오늘 밤 훈련은 취소다. 전원 막사로 복귀해 샤워하고 취침해라. 내일 기상 시간은 8시다. 아침 점호는 없다. 푹 자라. 이건 군단장 명령이다. 병사들은 귀를 의심했다. 훈련 취소. 8시 기상. 점호 없음.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단 내일부터는 지옥이 시작될 거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건 아프니까. 하지만 약속하건대 너희를 괴롭히는 지옥이 아니라 너희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 될 것이다. 의상, 해산. 해산. 병사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찼다. 빗속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이자 새로운 희망에 대한 환호였다. 병사들이 막사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하슬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멀리서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불빛들이 줄지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네. 청소할게 산더미야. 하슬은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는 최만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기대해 최만식. 내일 해가 뜨면 내가 알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갈 곳은 감옥이 아니라 지옥일 거야. 헌병대 차량들이 연병장으로 들이닥쳤다. 헌병들이 뛰어내려 최만식과 박태수를 에워쌌다. 하슬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헌병대장을 맞이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흙탕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202 보병연대 일대대 식당. 평소라면 말라비틀어진 깍두기에 퉁퉁 부른 똥국된장국 냄새가 진동했을 곳이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취사병들은 새벽부터 식재료 창고를 털어있는 재료, 없는 재료를 다 꺼내야 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서슬 퍼런 유아슬 군단장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묻지. 이게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건가 아니면 개밥인가? 하슬은 배식대 앞에 놓인 멀건 국통을 가리켰다. 건더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흑빛 국물. 취사 반장 상사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그것이 보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재료가 부족합니다. 최중령님이 부식비를 다른 용도로 쓰시는 바람에. 재료가 없으면 사오기라도 했어야지. 너희들 월급은 폼으로 받나? 병사들 먹이는 게 니들 주특기 아니야? 하슬은 지갑에서 자기 카드를 꺼내 취사반장 가슴팍에 꽂아주었다.
지금 당장 읍내 나가서 고기 사와. 돼지고기, 소고기 닥치는 대로 쓸어와. 오늘 아침 메뉴는 제육볶음에 소고기 묵국이다. 일시간 준다. 실시. 예, 알겠습니다. 취사반장이 허둥지둥 뛰어나가고 일시간 뒤. 식당에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가 진동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난 병사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식판에 고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와, 이거 실화냐? 짬밥에 고기가 이렇게 많다고? 야, 군단장님이 사비 털어서 사오셨대. 대박이다, 진짜.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밥을 먹기 시작할 때 하슬은 식당 한가운데 테이블에 앉아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을 놓고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였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성큼성큼 들어왔다. 번들거리는 대머리에 눈초리가 사나운 중년의 사내. 연대장 오창석 대령이었다. 최만식의 직속 상관이자 이 지역 비리 카르텔의 중간 보스 격인 인물. 그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하슬이 앉은 테이블로 직진했다. 당신이야? 내 부하들 다 잡아놓고 부대를 난장판으로 만든 게. 오창석은 하슬의 식판을 손으로 툭 쳤다. 국물이 튀어 하슬의 군복에 묻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밥을 먹던 400명의 병사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하슬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티슈로 군복에 묻은 국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다. 식사 예절이 엉망이군. 가정교육을 독학했나? 오창석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 이 여자가 미쳤나? 야, 네가 군단장이면 다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지역 유지들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야. 국방부의 끈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최중령 당장 풀어주고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너 옷 벗게 만들 거야. 오창석은 하슬이 젊은 여자라는 점, 그리고 낙하산일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하슬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슬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오창석보다 작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를 압도했다. 오창석 대령. 자네가 말한 그 끈이라는 게 혹시 군수품 납품 비리로 엮인 그 끈을 말하는 건가? 하슬이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흔들었다. 어제 최만식의 금고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여기 아주 재밌는 장부가 있더군. 상남 내역 오창석 대령 3천만 원 골프 접대 5회. 이거 헌병대에 넘어가면 옷 벗는 걸로 안 끝날 텐데. 오창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거짓말 그게 거기 있을 리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해 보든가. 그리고 하나 더. 하슬은 오창석의 멱살을 잡고 그를 병사들이 보는 방향으로 돌려 세웠다. 내가 밥상 없는 바람에 내 병사들이 밥 먹다 체하게 생겼어. 사과해. 뭐라고? 내가 병사 나부랭이들한테 사과를. 안 들려? 사과하라고. 하슬이 오창석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오창석이 무릎을 꿇었다. 꼴 사나운 모습으로 병사들을 향해 절을 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미안하다. 굴욕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오창석의 입에서 사과가 나왔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하슬은 오창석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 부대원 건드리면 그게 누구든 뼈도 못 추리게 해줄 거야. 썩 꺼져. 오창석은 엉금엉금 기어서 식당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하슬은 다시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자, 식사들 계속해. 다 먹고 연병장 집합이다. 밥값은 해야지.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병사들은 그제야 안심하고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그 밥은 그들이 군 생활 중 먹어본 가장 맛있는 밥이었다.
오후 2시 일대대 연병장. 하슬은 약속대로 지옥을 선물했다. 하지만 그것은 병사들을 괴롭히기 위한 얼차려가 아니었다. 실전 근육을 키우고 생존 본능을 깨우는 707 특임대 시절의 훈련 방식을 일반 보병에 맞춰 개량한 프로그램이었다. 동작 봐라. 굶었어? 다리는 땅을 박차고 시선은 전방. 저기 너희 사정 봐주면서 총 쏘나? 하슬은 교관 모자를 눌러쓰고 연병장을 누볐다. 그녀는 단순히 지시만 하지 않았다. 진흙탕을 같이 구르고 타이어를 같이 끌었다. 군단장이 병사들과 똑같이 땀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특히 이진우 상병은 악에 바친 듯 훈련을 소화해냈다. 그는 더 이상 눈빛이 죽어있는 병사가 아니었다. 하슬이 보여준 리더십에 감화된 그는 소대원들을 독려하며 맨 앞장서서 달렸다. 야, 더 빨리 뛰어. 군단장님도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 같냐? 이진우의 고함에 지쳐가던 병사들이 다시 힘을 냈다. 일대대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의 눈빛에 군기가 아닌 도끼와 자부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련은 외부에서 찾아왔다. 오창석 대령이 상급부대의 하슬을 모함한 것이다. 신임 군단장이 병사들을 선동해 하극상을 일으키고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오후 늦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위병소를 통과해 본청 앞에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파견 나온 장군과 감찰관들이었다. 유하슬 중장, 이게 무슨 짓인가? 감찰실장 소장이 훈련 중인 하슬을 향해 소리쳤다. 훈련이 중단되고 병사들이 주춤거렸다. 하슬은 땀을 닦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훈련 중입니다. 용건은 집무실에서 하시죠. 훈련? 지금 훈련이 문제야. 자네가 연대장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 이게 군단장이 할 짓인가? 당장 직무 정지야. 감찰실장은 오창석과 한패였다. 그들은 하슬을 찍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슬은 피식 웃었다. 폭행이라 훈육이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이 아니라 팩트 전달이었고요. 뭐야? 이 사람이 진짜. 헌병. 이 여자 당장 연행해. 감찰실장이 헌병들을 불렀다. 하지만 그때였다. 연병장에 있던 400명의 병사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르르 몰려와 하슬과 감찰관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들은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인간 방패가 되어 하슬을 보호하고 있었다. 비켜. 너희들 다 영창 가고 싶어. 감찰실장이 소리쳤지만 이진우 상병이 앞으로 나섰다. 저희는 정당한 지휘관의 명령만 따릅니다. 저희가 본 것은 군단장님의 폭행이 아니라 부패한 지휘관에 대한 정의 구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군단장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병사들의 함성이 연병장을 울렸다. 감찰실장은 당황했다. 병사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자발적으로 지휘관을 옹호하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하슬은 병사들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이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뒤로 물러나게 했다. 내 새끼들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내 부하들이 너희 같은 정치 군인들보다 100배는 더 군인답다. 하슬은 감찰실장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당신 오창석한테 얼마 받았어?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지금 돌아가면 조용히 덮어줄게. 하지만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당신이 감찰 대상 1순위가 될 거야. 내 정보력 알 텐데? 707 출신인 거. 감찰실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발키리 유하슬. 그녀가 현역 시절 수집한 정보 파일은 국방부 장관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두고 보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감찰실장은 꼬리를 내리고 차에 탔다. 세단이 도망치듯 빠져나가자 병사들은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하슬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쉬라고 했나? 감찰관 왔다고 훈련 멈추면 전쟁 나면 총 던지고 구경할 건가? 전원 연병장 10바퀴. 실시. 알겠습니다. 병사들은 비명 대신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것은 2022년대에 뜬 새로운 희망의 빛깔이었다. 일주일 후, 하슬의 개혁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일대대뿐만 아니라 2022년대 전체가 술렁였다. 병사들은 하슬을 마녀가 아닌 여신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은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상급 부대인 군사령부에서 갑작스러운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명칭은 여우사냥. 표면적으로는 대침투 종합훈련이었지만 실상은 일대대를 망신 주기 위한 함정이었다. 대항군으로 투입된 것은 특전사 출신의 정예 예비군들로 구성된 전문 대항군 연대였다. 그들에 비해 일대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 게다가 작전 구역은 일대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작전 브리핑실. 이번 훈련에서 1대대가 뚫리면 부대 해체는 물론이고 군단장님의 지휘 책임도 묻겠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표적 수사입니다. 참모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고했다. 하지만 하슬은 지도를 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특전사 예비군이라 놈들이 잘하는 건 기습과 매복이지. 하지만 그들의 약점은 오만함이야. 우리를 당나라 군대라고 얕보고 있을 테니까. 하슬은 지도 위에 한 지점을 붉은 펜으로 찍었다. 우린 산을 지키지 않는다. 산을 내준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점을 사수해야 하는데. 적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지는 거야. 적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쳐야지. 이진우 상병, 지리 잘 알지? 브리핑실에 불려온 이진우가 차렷 자세로 섰다. 예. 이 근방산은 약초 캐러 다니느라 훤합니다. 좋아. 지금부터 일대대는 정규군이 아니라 게릴라가 된다. 적들은 우리가 방어선 구축하고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 착각을 박살 내주자. 훈련 당일 밤. 전문 대항군은 최신 야간 투시경과 장비로 무장하고 은밀하게 산을 올랐다. 그들의 목표는 일대대 지휘소를 타격하고 하스를 포로로 잡는 것. 뭐야? 경계병 하나 없잖아. 쫄아서 다 도망갔나? 대항군 팀장이 비웃으며 무전을 쳤다. 그들은 손쉽게 일대대 방어선을 통과했다. 아니, 통과했다고 믿었다. 그들이 깊은 계곡 사이로 들어섰을 때였다. 휘익! 어디선가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사방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지금이다. 쏴라. 하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일대대 병사들은 총 대신 물풍선과 페인트탄을 미친 듯이 퍼부었다. 단순히 쏘는 게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병사들이 산속 곳곳에 파놓은 함정과 그물망이 대항군을 덮쳤다. 으악! 뭐야 이거? 매복이다. 퇴로가 막혔다. 최첨단 장비도 진흙탕과 페인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당황한 대항군들이 허둥지대는 사이 하슬이 이끄는 타격대가 그들의 후미를 쳤다. 백병전 준비. 밀어붙여. 와! 일대대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하슬에게 배운 근접 전투수를 어설프게나마 구사하며 대항군들을 제압해 나갔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하슬은 혼란 속에서 대항군 지휘관을 발견했다. 특전사 대위 출신의 베테랑. 그는 하슬을 보자마자 단검 모이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하지만 하슬은 피하지 않았다. 대위의 칼이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몸을 낮추며 그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눈 깜짝할 새였다. 하슬의 어깨가 대위의 명치를 강타하고 동시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쿵! 대위가 나가떨어졌다. 하슬은 그의 가슴에 발을 올리고 총구를 겨눴다. 사망. 너희 전멸이야. 상황은 종료되었다. 결과는 1대0의 압승. 전문 대항군이 예비군 훈련도 아닌 일반 보병대대에게, 그것도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패배한 것은 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날이 밝고 평가는 끝났다. 심판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채점표를 작성했다. 하슬은 흑투성이가 된 병사들을 집합시켰다. 그들의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승리의 맛. 그것은 어떤 포상 휴가보다 달콤했다. 봤나? 너희는 약하지 않아. 썩은 지휘관들이 너희를 약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하슬이 소리쳤다. 너희는 대한민국 최강의 일대대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산이 떠나갈 듯한 함성. 하슬은 그 함성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이 흙냄새 나는 병사들이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부하가 되었다는 느낌.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무전병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군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인근 민가 쪽에 실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슬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훈련이 아니었다. 이번엔 진짜였다. 전 병력 훈련 종료. 지금부터 작전 태세로 전환한다. 이건 놀이가 아니다. 실전이다. 전원 실탄 지급한다. 안전장치 확인. 사격 명령 전까지 격발 금지. 덜컹거리는 두돈반 적재함 안. 유하슬의 낮은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다. 방금 전 훈련 승리의 도취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병사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훈련용 페인트탄이 아닌 진짜 5.56mm 실탄이 탄알집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상황은 심각했다. 인근 21사단 예하부대에서 김일병이라는 병사가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K2 소총과 수류탄 한 발을 탈취해 탈영했다. 문제는 그가 도주한 곳이 일대대 작전 구역인 양구군 해안면 일명 펀치볼 마을의 한 민가라는 점이었다. 군단장님, 현장 도착 5분 전입니다. 경찰과 21사단 헌병대가 대치 중이라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전기 너머 작전과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슬은 룸미러로 자신의 눈을 응시했다. 인질은? 민간인 할머니 한 분과 손녀 한 명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하슬의 미간이 좁혀졌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요란하게 돌아가고 폴리스라인 밖에는 구경 나온 주민들과 취재진이 뒤엉켜 있었다. 하슬이 차에서 내리자 현장을 지휘하던 21사단 연대장 민 대령이 다가왔다. 그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거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애가 사고를 쳐서. 민 대령은 하슬보다 계급은 낮았지만 짬밥을 내세우며 은근히 말을 놓으려 했다. 하슬은 그를 무시하고 곧바로 작전 지도를 펼쳤다. 현황 브리핑하세요. 범인 위치, 심리 상태, 요구 사항. 아, 그게 김일병 저놈이 지금 흥분 상태라 대화가 안 됩니다. 자꾸 일대대장을 데려오라는데 일대대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 특공중대 투입해서 사살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군 망신 더 시키기 전에 깔끔하게 처리하죠. 민 대령의 입에서 사살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쉽게 나왔다. 하슬은 지도에서 눈을 떼고 민 대령을 쏘아보았다. 사살? 안에 민간인이 둘이나 있는데 구출 작전이 아니라 청소 작전을 하시겠다는 건가? 아니,
탈영병 놈이 총기 난사라도 하면 더 큰일 아닙니까? 대의를 위해서 소수 희생은 감수해야. 닥치십시오. 하슬의 일갈에 민 대령이 입을 다물었다. 내 작전 구역이다. 지휘권은 내가 갖는다. 21사단 병력은 외곽 봉쇄하고 진입은 우리 일대대가 맡는다. 아니, 일대대는 훈련 부대 아닙니까? 실전 경험도 없는 애들을 데리고 뭘 하겠다고. 내 병사들은 당신네 오합지졸들과는 달라. 뒤로 빠져서 구경이나 해. 하슬은 뒤에 대기 중인 이진우 상병과 일대대원들을 불렀다. 들었지? 저들은 포기하고 죽이자고 한다. 하지만 우린 살린다. 인질도 그리고 저 안에 있는 멍청한 김일병 놈도. 병사들의 눈이 반짝였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명감이 자리 잡았다. 이진우, 너는 나와 함께 선발대로 진입한다. 나머지는 포위망 유지해. 저격수는 내 신호 없이는 절대 발포 금지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하슬은 방탄조끼를 조여매고 민가 쪽으로 향했다. 안개 낀 시골집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김일병, 내 목소리 들리나? 제3군단장 유하슬이다. 하슬은 확성기 대신 육성으로 외쳤다. 잠시 후 창문 틈으로 총구가 쑥 나왔다. 거짓말하지 마. 군단장이 여길 왜 와? 또 나 속이고 죽이려고 그러지. 다 필요 없어. 내 고참들 다 데려와. 안 그러면 이 할망구랑 같이 죽어버릴 거야. 김일병의 목소리는 공포와 광기로 찢어질 듯 했다. 하슬은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리며 빈손임을 보여주었다. 거짓말 아니야. 내가 직접 왔다. 김민수 일병 맞지? 어머니가 부산에 계시고. 우리 엄마 얘기하지 마. 그래, 안 할게. 대신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지금 무기 다 버리고 혼자 들어갈 거야. 너랑 대화하고 싶어서. 하슬은 허리춤에 권총을 풀어 바닥에 던졌다. 툭. 흙바닥에 떨어지는 권총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 대령과 경찰들이 경악했다. 미쳤어. 장군이 맨몸으로 들어간다고. 저거 말려. 하지만 일대대 병사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군단장님 명령입니다. 하슬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일대대 병사들의 총구가 민가의 사각지대를 겨눴지만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을 믿고 있었다. 삐걱. 녹슨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심장을 긁는 듯 했다. 마당에 들어선 하슬의 눈에 안방 문틈으로 웅크리고 있는 김일병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한 손에는 수류탄이, 다른 한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고 그 앞에는 파랗게 질린 할머니와 어린 소녀가 떨고 있었다. 김일병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전형적인 공황 상태. 자칫하면 실수로라도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오지 마. 가까이 오면 핀 뽑아버릴 거야. 김일병이 수류탄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며 소리쳤다. 하슬은 자리에 멈춰 섰다. 거리는 5미터. 알았어. 안 갈게. 진정해, 김민수. 손에 힘 좀 풀고. 하슬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달랬다. 그녀의 눈은 김일병의 손가락 끝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진정. 당신들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알아. 매일 밤마다 맞고 성추행당하고 간부들은 모른 척하고 신고했더니 오히려 나보고 관심병사라고 왕따 시키고. 김일병이 울부짖었다. 그 절규는 하슬에게 낯설지 않았다. 바로 며칠 전까지 일대대 병사들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자신이 최만식에게 당했던 모욕과 같았다. 알아. 내 마음 알아.
웃기지 마. 별 달고 떵떵거리는 당신이 뭘 알아. 나도 겪었으니까. 하슬은 천천히 자신의 상의 단추를 하나 풀었다. 그리고 쇄골 아래 희미하게 남은 흉터를 보여주었다. 707 시절 훈련 중에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임관 초기 그녀를 무시하던 선임에게 당했던 폭력의 흔적이었다. 군대는 때로는 지옥이지. 계급이 깡패고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나도 그랬어.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진급 안 시켜주려고 별짓 다 하더라. 김일병의 시선이 하슬의 흉터에 머물렀다. 떨림이 아주 조금 잦아들었다. 그래서 내가 군단장이 된 거야. 썩어 빠진 놈들 다 갈아엎으려고. 너 괴롭힌 놈들, 방관한 놈들, 내가 다 박살 내줄게. 약속해. 하슬은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진짜요? 그 개새끼들 진짜 처벌받아요? 그래. 내 명예를 걸고. 하지만 민수야, 지금 내가 그 핀을 뽑으면 넌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는 거야. 저 할머니랑 아이는 죄가 없잖아. 우리 엄마랑 똑같은 분들이잖아. 김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도 알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이라는 것을. 하지만 돌아가면 기다릴 처벌과 보복이 두려웠다. 무서워요. 돌아가면 헌병대가 날 죽일 거예요. 민 대령이 나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밖에서 듣고 있던 민 대령이 움찔했다. 하슬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걱정 마. 내가 너 데려간다. 21사단 헌병대 말고 내 직할 군단 헌병대로 데려갈 거야. 내 차에 태워서 내가 직접 보호할게. 아무도 너 못 건드려. 하슬은 손을 내밀었다. 총 내려놓고 이리 와. 누나 손잡아. 누나. 그 한마디가 김일병의 마음속 빗장을 풀었다. 군단장이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내민 손. 김일병은 흐느끼며 천천히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수류탄을 쥔 손을 떨며 앞으로 내밀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하슬이 다가가 김일병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수류탄을 받아들었다. 안전핀을 다시 꽂아 넣는 그 순간까지 그녀의 심박수는 변함이 없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슬이 김일병을 안아주었다. 긴장이 풀린 김일병은 하슬의 품에서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다. 그때였다. 탕! 날카로운 총성이 산골짜기를 울렸다. 하슬의 품에 안겨있던 김일병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김일병이 비틀거렸다. 하슬은 반사적으로 김일병을 감싸 안고 바닥으로 굴렀다. 저격수? 아니야, 사격 명령 안 내렸어. 하슬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총알이 날아온 방향은 일대대 쪽이 아니었다. 민 대령이 서 있던 21사단 병력 쪽이었다. 민 대령 옆에 서 있던 장교 하나가 아직 연기가 나는 소총을 들고 있었다. 쏴. 저 새끼 죽여. 인질극 벌인 흉악범이다. 민 대령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김일병이 생포되어 입을 열면 자신들의 비리가 다 드러나봐 선수를 친 것이다. 이런 미친. 하슬의 눈이 뒤집혔다. 김일병은 어깨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지만 출혈이 심했다. 이진우. 어머해. 저 개자식들이 우리를 쏘고 있다. 담장 밖에서 대기하던 이진우 상병과 일대대 병사들이 순식간에 담을 넘어들어왔다. 그들은 총구를 김일병이 아닌 밖을 향해 겨눴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아. 의무병 불러. 그리고 밖을 향해 경고 사격. 한 발만 더 쏘면 조준 사격하겠다고 경고해. 상황은 기묘하게 돌아갔다. 탈영병을 잡으러 온 국군끼리 서로 총을 겨누는 상황. 일대대 병사들은 자신들의 군단장과 탈영병을 보호하기 위해 아군인 21사단을 향해 방어선을 구축했다.
지금부터 이 구역 통제권은 제3군단이 접수한다. 무단 진입 시 적으로 간주한다. 하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민 대령은 얼굴이 벌개져서 길길이 날뛰었다. 이거 반란이야. 탈영병을 비호해. 유하슬, 너 옷 벗고 싶어 환장했어. 반란은 내가 하고 있어. 비무장 상태로 투항한 병사를 쏴. 그것도 상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고 즉결 처분감이야. 하슬은 지열대로 김일병의 어깨를 묶으며 소리쳤다. 김일병은 쇼크로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다. 누나 저 죽나요? 안 죽어. 내가 안 죽게 해. 눈 똑바로 떠. 정신줄 놓지 마. 하슬은 이진우에게 김일병을 업으라고 지시했다. 후송한다. 내 차로 간다. 1중대는 전방 경계, 2중대는 후방 엄호. 민 대령 내 병력이 길 막으면 밀어버려. 예. 알겠습니다. 일대대 병사들의 기세는 무서웠다. 그들은 김일병을 자신들의 전우처럼 보호하며 스크럼을 짰다. 민 대령의 부하들은 일대대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들도 알았다. 지금 민 대령이 시키는 짓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슬이 피 묻은 군복을 입고 김일병을 호송하며 마당을 나서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부상당한 탈영병을 보호하며 나오는 여군 장군. 그리고 그들에게 총을 쏜 다른 부대. 여론은 순식간에 하슬 쪽으로 기울었다. 하슬은 민 대령 앞을 지나가며 멈춰섰다. 그녀의 눈은 맹수보다 더 사나웠다. 기도해라, 민 대령. 저 아이가 살기를.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잘못되면 내가 내 목을 비틀어 버릴 테니까. 민 대령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안. 하슬은 김일병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들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김일병을 보며 하슬은 긴장이 풀린 듯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한 생명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때 병원 로비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강원도 양구 인질극 상황 종료. 유하슬 군단장, 맨몸으로 진입해 탈영병 설득 생포. 하지만 과정에서 인근 부대 오발 사고로 탈영병 부상 국방부 진상조사 착수. 오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조준 사격이었다. 하슬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잠시 후 일대대 이진우 상병이 달려왔다. 군단장님, 부대 복귀하셔야 합니다. 육군 참모총장님이 화상 전화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02연대 병사들이 연병장에 모여 촛불을 켰다고 합니다. 촛불? 예. 김일병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군단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이라고. 하슬의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다. 그녀가 흘린 땀과 진심이 헛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명령 때문에 움직이는 병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따르는 부하들이 된 것이다. 가자. 가서 마무리 지어야지. 하슬은 피 묻은 군복을 털고 일어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 밤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마치 일대대 병사들의 눈빛처럼. 이제 마지막 장을 쓸 차례네. 하슬은 밤하늘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모든 사태의 원흉들을 뿌리 뽑고 202연대를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로 다시 세울 마지막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따뜻한 봄날 같은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양구의 산맥은 언제 비바람이 몰아쳤냐는 듯 푸르른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한 달 뒤 제202 보병연대 1대대 연병장.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부대 창설 기념일이자 대대적인 인사 개편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 장병 집결의 날이었다. 연병장에 도열한 400여 명의 병사들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천양지차였다. 보급받은 새 군복은 칼같이 다려져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에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지휘부를 향한 깊은 신뢰가 서려 있었다. 단상 위로 유하슬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어깨 위 3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건강을 회복해 정복을 차려입은 김민수 일병과 이번 사태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하사관 후보생으로 추천받은 이진우 상병이 나란히 서 있었다. 하슬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 구석구석 병사들 하나하나의 눈을 맞췄다. 먼저 보고하겠다. 하슬의 첫 마디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전 대대장 최만식 중령, 연대장 오창석 대령, 그리고 인질극 현장에서 부하에게 발포를 명령한 민 대령은 어제부로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군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로 불명예 제대와 함께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과 결탁했던 지역 비리 카르텔 역시 검찰에 의해 일망타진되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짧고 굵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당연하지만 어려운 사실에 대한 환호였다. 하슬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한 뒤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곳에 선 이유는 그들의 파멸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다. 하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707의 전설 강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그녀였지만 진심 앞에서는 그녀도 한 명의 인간이었다. 내가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 나는 너희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너희는 스스로 증명했다. 쓰레기 같은 지휘관 밑에서도 너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빗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스크럼을 짜던 너희의 모습에서 나는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병사들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맨 앞줄에 선 신병의 흐트러진 깃을 직접 잡아주며 말했다.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하지만 그 계급의 무게는 부하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하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의 무게여야 한다. 나는 앞으로도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나라와 국민, 그리고 옆에 있는 전우만을 생각하며 강해져라. 하슬은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 경례 자세를 취했다. 제3군단장 중장 유하슬, 너희들의 지휘관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상. 충성. 400명의 병사가 일제히 올린 경례는 산천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억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시였다. 행사가 끝난 후 하슬은 부대 뒤편 작은 언덕에 올랐다. 그곳엔 이번 사건으로 희생될 뻔했던 김일병을 도와준 할머니와 손녀가 심어놓은 작은 꽃밭이 있었다. 김일병과 이진우가 그녀를 뒤따랐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정말 군인답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김일병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하슬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래, 민수야. 너 같은 애들이 군대에 남아야 세상이 변한다. 진우 너도 임관하면 하슬 누나 아니 군단장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걱정 마십시오. 군단장님보다 더 멋진 간부가 되겠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곳곳에 썩은 뿌리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곳, 양구의 일대대만큼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결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하슬은 깨달았다. 진정한 참교육이란 단순히 악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힌 영혼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 멀리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축구를 하며 내지르는 활기찬 함성이 들려왔다. 하슬은 가만히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그녀의 어깨 위 별보다 더 빛나는 태양이 대지를 골고루 비추고 있었다. 강철의 별은 이제 차가운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는 따뜻한 길잡이 별이 되어 있었다. 에필로그. 그 후로 수년이 흘렀다. 유하슬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장이 되었고 그녀가 거쳐간 부대들은 가장 가고 싶은 부대 1위로 꼽히게 되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낡은 지휘봉 하나와 함께 어느 이름 모를 병사가 보내온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장군님, 덕분에 저는 오늘 전역합니다. 군대가 지옥인 줄 알았는데 장군님을 만나고 세상은 싸워볼 만한 곳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군단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슬은 미소 지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늘도 수많은 청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을 그곳을 향해 그녀는 나지막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